대한민국에는 의외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인데 중위순 자산은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사회에서 평균과 중간값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자산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격차를 보면 통계적 위치와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자산 위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순자산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서민이나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일이 종종 관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명목상 기준은 분명 높은 편이고 동시에 체감 기준이 올라간 배경에는 구조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 1억을 훌쩍 넘기는데도 스스로 아직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1억을 모으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식의 혼란 자체가 문제를 만들고 있고 그 혼란이 여러 계층의 비교 기준을 흔들고 있으며 결국 혼란의 원인은 구조적 변화와 인식 변화의 동시작용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한국의 자산, 월소득 구조, 노후 기준, 빚과 소비 습관, 그리고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착각을 숫자와 사례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방식은 세 부분입니다. 먼저 개념 정리로 기본 틀을 세우고 원인 지도로 변화의 연결고리를 그리며 용어 번역으로 일상적 표현을 숫자 의미로 풀어드립니다. 보시고 나면 자신의 위치를 보다 명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돈을 혐오한다고 말하면서도 부자를 비난하는 신호가 빈번히 관찰됩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엇갈릴 때 표면적 선언으로 체면을 지키고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동기를 갖습니다. 이런 태도는 돈을 싫어한다는 선언으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면서도 부정적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 심리적 불편함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읽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기업에 취직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현명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산시장에서 상위 계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는 현명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어라며 사회 구조를 탓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합리화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삶을 바꾸려는 노력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변화를 막은 것은 반복되는 자기 합리화였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제약이 됩니다. 내 자존감이 한번 박살나야 한다는 표현처럼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과정은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현재의 생활 태도와 선택을 실제로 바꾸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인정에 불편함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행동과 학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지원과 용돈에 기대 살던 시절에는 돈을 버는 과정과 그 무게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벌어보지 않으면 가격 판단, 우선순위 설정, 리스크 감내 같은 기본적 금전 경험이 결여됩니다. 직접 벌어보는 경험은 단순한 소득 이상의 학습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없으면 금전적 판단은 이론적이고 취약한 상태로 남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돈에 대한 정보를 주변 사람에게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정보 의존은 정보의 범위를 좁히고 편향을 강화합니다. 제한된 정보 채널은 왜곡된 생각과 비효율적 습관을 고착시키고 결과적으로 선택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폭을 넓히는 것이 습관과 사고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채널의 취지처럼 다양한 경제 정보를 재미있고 편리하게 접하자는 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평균과 중위가 동시에 제시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인당 평균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이고 중위 순자산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입니다. 평균이 중위보다 높은 수치는 소수 상위층의 큰 자산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따라서 평균값만 보면 보통 사람의 위치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위가 범위를 기준선으로 삼으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흔한 자산 수준을 더 잘 가늠할 수 있고 이 정도를 보통 위치의 기준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구당 순자산 10억 원 수준이면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일정 규모의 금융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태라 노후의 안전판을 갖춘 부자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소유와 금융 자산의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상위 10%는 단순히 자산 총액이 큰 것을 넘어서 자산이 생활비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뜻합니다. 1억 모아서 뭐 하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억 원을 모으려면 몇 년 동안 소비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 관리의 습관과 능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축을 위해 지출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경험 자체가 재정적 판단 능력을 길러줍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액 축적을 넘어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습관과 역량이 중요한 변화 요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돈을 직접 벌고 다뤄보게 하는 교육을 중시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이 준 돈만 써본 사람은 돈에 대해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직접 벌고 관리해본 경험은 작은 규모의 결정들부터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합니다. 이런 실전형 경험이 부족하면 이론적 지식이 있어도 실제 재무 행동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가난할수록 돈을 모르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하위 계층일수록 자산을 이룬 사람보다 비슷하게 힘든 처지의 사람에게서만 조언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도 작동된 적 없는 왜곡된 돈 생각이 반복 학습되는 구조입니다. 의외로 소득이 크지 않는 사람들 중에 단번에 20억을 벌겠다는 기대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대는 작은 돈과 일상적인 습관이 조금씩 쌓여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경시하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작은 이익과 규칙적인 저축이 시간이 흐르며 자산을 만드는 축적 과정이라는 점을 자주 간과합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단기적 대박을 노리는 선택이 늘어나고 그 결과로 지속 가능한 저축과 지출 통제가 약해져 평상시에 작은 습관으로 쌓이는 부가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한 방을 바라는 태도는 현실적인 자산 형성을 방해합니다. 청년 부채 문제를 논할 때 사회 구조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대로 보면 빚의 본질은 결국 버는 돈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더 단순한 사실로 귀결됩니다. 그 과소비의 뿌리에는 남에게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 보이는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한 지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소비 습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빚의 양태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빚 문제는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개인의 지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거나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넘겨도 저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오르면 생활 수준이 함께 올라가고 그 결과 소비 수준도 함께 상승합니다. 특히 사교적 모임이나 커뮤니티 중심의 소비는 눈에 보이는 생활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려 지출을 크게 늘리기도 합니다. 와인 모임 같은 커뮤니티 소비를 따라가면 지출이 커지고 그 지출이 소득 상승을 상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결국 소득이 늘어도 지출이 같이 늘면 저축은 늘지 않습니다. 사업가나 전문직처럼 소득 변동성이 큰 사람이 젊은 나이에 급격히 소득이 늘면 외제차 같은 고정비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 고정비에 익숙해지면 위기가 왔을 때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화려한 지출은 장기적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아둔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과 월세 수입만으로 생활이 유지되는 상태가 진짜 부자입니다. 개념 정리로 보면 소득은 일에서 얻는 돈이고 자산 소득은 모아둔 자산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수입입니다. 정리하면 지출 관리가 자산 형성의 핵심이고 부자란 자산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의외로 숫자와 체감이 다릅니다. 상위 계층별 자산 분포를 보면 상위 10% 가구 순자산은 약 10억 원, 상위 1%는 33억 원, 상위 0.5%는 44.2억 원, 상위 0.1%는 86.7억 원 수준입니다. 이 수치들은 통계가 보여주는 객관적 분포입니다만 방송 현장에서는 같은 숫자를 놓고 진행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와 다른 느낌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결과 동일한 숫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체감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자 기준이 50억, 100억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SNS와 미디어의 반복적 노출로 감각이 무뎌져 50억 자산가가 등장해도 저게 무슨 부자냐라는 댓글이 달리는 흐름이 자리 잡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노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연구에서는 자산이 70억 원 수준임에도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심지어 가난하다고 답하는 응답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숫자 자체보다 비교 대상이 개인의 인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주변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3억 원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집값과 삶의 기준을 서울 아파트에 맞추면 단지 서울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변화의 원인은 SNS와 미디어의 반복적 노출입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벌어 먹고 살고 자산이 조금씩 쌓여가며 가족, 친구, 배우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중산층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위로와 인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비교와 수치만으로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평균 자산이 높아도 다수가 체감하지 못하는 모순적 현상이 자주 보입니다. 평균 자산은 모든 사람의 자산을 더해 인원수로 나눈 값이고 중위순 자산은 자산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자산입니다. 평균이 크게 움직이면 고액 자산가의 영향이 크다는 신호이고
중위가 낮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통계 한 줄로는 현실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서민, 중산층, 부자로 나눌 때는 자산 규모와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개월수 그리고 대인관계의 질이라는 세 축으로 보면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SNS의 화려한 성공 이미지와 서울 집값 상승은 부자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이상한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눈에 띄는 사례가 많아지면 더 많이 가져야 정상이라는 사회적 기준이 올라가고 그 결과 누구를 부자로 보느냐의 기준 자체가 위로 이동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왜곡된 돈 지식과 한방 심리는 작은 금액과 규칙적 저축의 가치를 깎아내려 푼돈과 저축이 줄어드는 신호로 나타나며 동시에 복지 지원금 의존이 높아지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이 약화되는 신호가 되고 그 결과 부자의 기준이 올라가고 작은 저축의 가치는 저평가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이 흔합니다. 위치를 이해할 때 보면 좋은 지점은 현재의 순자산 규모, 월 소득과 지출의 관계, 부채 유무, 노후를 위한 칩과 현금 흐름의 조합,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의 질입니다. 순자산은 장기적 안전성의 신호이고 소득과 지출의 차이는 월별 실질 여유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부채는 리스크 신호이고 칩과 현금 흐름의 조합은 노후 대비 신호, 인간관계는 비금전적 안전망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독일의 어느 비영리 단체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22명에게 매달 1200유로, 약 16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처럼 저축이나 자산 축적이 강하게 촉진되진 않았고 일부 참여자에게선 근로 의욕이 떨어진 사례도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신호는 한 가지입니다. 돈이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준과 행동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구조탄만하는 태도는 자기 암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를 향한 폄하와 끊임없는 비교, 지원금만을 기다리는 태도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자기 암시를 강화하고 그 결과 실제 행동 범위가 좁아지며 스스로를 가난하게 묶어두는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순자산 10억이 서민이라는 말보다 먹고 사는, 힘과 쌓여가는 자산, 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한국 중산층의 현실과 착각을 덜 극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개인이 직접 정하고 일상의 판단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비교와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 세워 일상의 판단에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경제락이었습니다.